우리 몸을 이루는 성질 중 가장 많은 것이 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물이 그냥 정류수 물이 아닌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피와 땀과 눈물도 다 먹어보면 짠맛입니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피도 소금물이고 분비되는 모든 것과 뼈와 살에도 소금이 들어있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과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 두루 연결되는 데 필요한 필수 성분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소금이 없다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영양분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없고 배설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과 체액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몸이 아플 때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을까요?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처방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금을 자주 사용하는 곳이 바로 병원인데요. 먹는 방식이 아닌 정맥 주사 방식으로 처방해 왔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리식염액 주사를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금물인 거죠. 소금물에 포도당을 섞어서 주사하게 되는데요. 기본 수액은 다른 것이 없는 증류수에다가 염화 나트륨만 들어가는데요. 9%의 소금, 즉 1리터 증류액에 9g의 소금이 들어간 용액인 것이죠.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닙니다. 수분과 소금이 공급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액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서 피가 돌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면서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과 조직, 근육 등 모든 세포는 정기적으로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산하는데요.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못해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다 채웠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을 못 건 것과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 몽땅 먹어도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이 부족하다고 몸에서 알려주는데요.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림증, 구토, 어지럼증,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해지면 몸 안의 전기가 끊어지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서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중에도 계속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함입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홍보하고 많은 연구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셈인데요. 그만큼 물과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고 말고는 우리 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물을 너무 마시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심장에 전기 신호가 필요한데 물을 너무 마셔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심장에 전기 자극을 줄 수 없게 되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는데요. 소금은 고대 시대부터 황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무역을 장악한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요즘 들어 소금이 안 좋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괄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고혈압이 무조건 생긴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소금이 성인병의 근원이라는 억울한 인식이 생겼는데요. 음식의 맛을 내고 건강에도 좋은 소금인데 소금이 꼭 필요한 사람조차 멀리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언론과 의료계,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저염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는 연구와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며 소금을 적게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염식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에도 미약하다고 해당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보건당국 또한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저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차라리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처럼 비만도가 낮고 심혈관계 질환이 낮은 나라들처럼 미국도 저염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 회장인 데이비드 맥커린 박사는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WHO에서는 소금 섭취 권장량을 하루에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 권장량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를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피로가 풀리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속이 편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학습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식품이든 그 자체로 약이 되고 독이 되는데요.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이고 소금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을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은 약인 거죠. 소금 속의 나트륨의 양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에게는 소금 섭취량을 많이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많은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간 된장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짜지만 그 된장찌개에 들어간 감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감자만 들어가나요? 호박, 두부, 다시마, 멸치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모두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에 싸먹고 파절임과 같이 먹는 것 그리고 밥도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국물 형태로 먹다 보니 나트륨 농도는 더 떨어집니다. 우리 일상의 식습관은 소금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을 누가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소금과 관련된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소금 자체로는 독도 약도 아니라는 거죠. 그 소금이 필요한 사람과 그 소금이 몸에 들어갔을 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1g의 소금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치사량이 있듯 어떤 약이든 권장 복용량이 체중에 따라 다르듯이 소금뿐 아니라 모든 영양소에 대해서 권장 섭취량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건강식이나 약보다도 더 중요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잔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커피 권장량이 하루에 2-3잔이잖아요. 어떨까요? 한 잔 마셔도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5잔 마셔도 되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됩니다.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소금은 다른 차원이죠.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염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은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만 쉬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생활하고 움직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기는 많은 노폐물들을 배출해야 하는데요. 소금이 이런 찌꺼기들을 품고 땀이나 소변 등으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며칠 전에 먹은 소금이 몸속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10.5g의 염분이 땀이나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양이 다른데요.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합니다. 물을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커피나 차를 마실 때도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있는 수분과 함께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를 자주 먹는다면 소금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과 채소에는 많은 칼륨이 있는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게 하면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소금 섭취는 나라의 정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짠 것이 당긴다면 소금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고 물을 먹고 싶다면 짜게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칼륨이 많은데 이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죠. 그렇게 되면 염분이 몸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채식하면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짜게 되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건강과는 반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곡류와 채소를 주로 먹는 우리나라 식습관에서는 소금을 더 먹어야 합니다. 알려진 소금 섭취 치사량은 300g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에 먹는 양이 아닌데요. 혈액에 강제로 소금을 넣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덮어놓고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소금은 절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소금은 우리 건강을 도와주는 신이 준 선물이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그만큼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리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금은 염증을 해결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별명이 있는 분이 있나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저런 염증이 많은 환자입니다. 간단하게는 비염부터 구내염, 중이염, 편도선염 등 많은 염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최근에는 만성염증 환자들이 치매 발생 위험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혓바늘과 같은 입병이 생기는데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혓바늘이 나는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싹 사라져 있어서 신기했는데요. 소금은 살균과 소염과 부패 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잘 잡힙니다. 몸에 염증이 부족해서 혈액의 염도가 부족해지면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혈중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백혈구의 활동량도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소금으로 염증을 잡아왔는데요. 한의학 문헌에서 소금은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리고 독충을 제거하며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소금을 통해서 독기를 죽이고 온갖 상처를 낫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최근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금에 살아남는 균은 없는데요. 바다에서 놀다가 바위에 상처 나도 덧나지 않고 상처가 아무는 것도, 할머니가 상처난 곳에 된장을 바르는 것도 다 소금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습니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하면 소금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드름이나 뾰루지, 농이나 아토피 등 여러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으로 염장을 하면 잡균이 없어지면서 음식이 오래 가는데요.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들 때 소금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보다 평소에 염증이 많은 사람은 소금을 좀 더 찾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감이 있어서 식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찬 것을 먹지 않고 따뜻한 음료나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감기에는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차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몸에 염증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소금과 물을 늘려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소금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도 먹히는데 그만큼 몸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기 증상별로 소금 섭취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목감기는 소금과 함께 새콤한 음료와 함께 마십니다. 오미자차나 레몬차, 모과차와 함께 소금을 타서 먹으면 좋은데요. 당연히 목은 따뜻하게 유지해야겠죠. 코감기는 소금과 함께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달달하게 먹으면 되는데 생강차가 딱입니다. 달달한 생강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보세요. 코감기는 매운맛도 필요한데요.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얼큰한 콩나물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살 감기는 소금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된장국, 조선간장차, 미역국을 소금과 함께 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즘은 관절염증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서 몸이 부을 뿐 아니라 열이 나면서 심한 통증을 수반합니다. 류마티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냉기로 인한 체온이 낮은 이유가 원인입니다. 특히 출산 전에 냉기에 노출된 분들이나 산후조리를 잘 못한 사람들의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데요. 몸이 차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땅에 물을 부어도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이럴 때는 체온을 우선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꼭 운동이 아니라도 빠른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체온을 올리고 소금을 섭취하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식과 비염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비염이 없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염은 이제 질병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흔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비염도 염증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비염은 대표적인 냉증인데 찬물을 즐겨 먹거나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은 낮아집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같은 추운 날에도 찬물을 먹고 얼음을 수시로 꺼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침마다 재채기하고 콧물이 항상 흐르는데요. 그래도 찬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비염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염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속이 따뜻하게 되면서 촉촉해지고 비염 증상도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비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게 되면 몸은 뻣뻣해져서 여기저기 당기고 결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허리가 아프고 등이 결리고 쥐가 나는 증상은 몸에 혈액이 순환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가래가 삭지 않아서 달라붙을 수 있고 침이 너무 걸쭉해지거나 피부가 부드러움을 잃고 두꺼워져서 굳은 살이 생기거나 손발톱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에 냉기만 빼준다면 몸 안에 단단하게 굳은 덩어리들이 풀리게 됩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에 점액과 끈적한 가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짠맛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소금을 생활 속에서 먹으면서 달라지는 것은 쾌변입니다. 소금을 먹고 쾌변을 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변비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변을 볼 때 땀까지 흘리면서 보는 분도 많은데요. 그만큼 힘든 병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변비는 더욱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물기가 마릅니다. 몸속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몸에 안 좋다고 소금을 줄이는 식단으로 밥을 먹고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면 염분이 부족해지고 염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탁해지고 몸이 단단하게 굳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 변은 딱딱해지고 변을 보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에서 관장을 하거나 손으로 파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소금과 물은 조직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해진 변이 풀리고 미끌거려서 쑥 하고 쾌변을 보게 됩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입맛대로 짭짤하게 충분히 간해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미역이나 김, 다시마, 된장, 젓갈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이 좋아요. 변비가 심하게 되면 소금을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된장국이나 미역국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평소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염증에 효과적인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모든 염증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안 먹느니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시작할 때 몸 상태를 주시하면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는 소금으로 목욕했다고 전해집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소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가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소금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수십만 원의 명품 화장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피부로 바뀔 수 있는데요. 비싼 화장품으로 피부에 덧발라야 외출할 수 있는 사람이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므로 스킨과 로션만 발라도 자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소금의 기본 성능인 정화와 살균, 보습력으로 피부가 수분으로 차올라서 탄력 있고 주름 없는 피부가 되는데요. 외부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 차오르는 수분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금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요. 요즘에는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지루성 습진 등 여러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염증에는 소금이 좋다고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염증 때문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한데요. 피부가 안 좋으면 꼭 음식이 원인이라고 기름기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자극적인 것은 피해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려먹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던가요? 피부 질환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부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호르몬의 영향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토피 환자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토피 있는 분들은 짭짤한 음식이 평소에 당깁니다. 그래서 짭짤한 장조림이나 장아찌 같은 것이 맛있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토피는 짭짤하게 먹으면 상태가 호전되는 분도 있습니다. 식사 때 먹는 짭짤한 맛뿐만 아니라 추가로 소금을 더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혈 기능입니다. 바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우리 몸은 수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소변이나 대변, 그리고 땀과 침으로 그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런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색이 안 좋아지고 몸에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여러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출이 안 되면 피부 세포의 교체가 늦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는 없어집니다. 주근깨나 기미는 죽은 세포의 일종인데요. 깨끗한 물과 소금으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중금속이나 나쁜 지방과 유해가스를 흡착시켜서 밖으로 배출하고 요소와 요산 및 활성산소 등 찌꺼기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방광염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피가 끈적거립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혈액을 받지 못한 세포는 탄력을 잃게 되어 뼈와 근육 그리고 피부가 약해지고 성장과 재생이 둔화됩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이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느라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혈액이 맑아지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40대 초반에 이분이 여러가지 피부 트러블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장기간 피부 때문에 시술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피로와 과체중, 두통과 폭식, 야간유와 수면장애 등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는데요. 지인이 소금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기 전에 3g 정도의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 먹었는데요. 늘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소금을 먹은 날부터 통잠을 자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소금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소금을 평소에 먹기 시작했는데요. 식사 외에도 하루에 10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항상 있던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고 홍조가 사라지고 2달 사이에 6kg의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부종으로 종아리가 항상 부어 있었는데 그 부종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소금을 먹으면서 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5년 차인데 지금도 섭취량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소금을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을 만들지 못하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세포의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여 입에서부터 소화액 중 하나인 침이 잘 안 나오니 입맛이 없고 탄수화물 소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췌장액, 쓸개즙, 장액을 만들어내는 소화 성분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식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소금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소금이 천연 소화제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드는 쓸개즙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데요.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과 철분 등을 아무리 섭취해도 이온화시키지 못해서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골고루 먹고 몸에 좋은 것을 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초 항목에서 소금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식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답답한 속을 풀고 뱃속의 덩어리를 터뜨리며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를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향약 집성방해에서는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켜 사람을 장건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간이 안 맞으면 맛도 없을 뿐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장에 가스가 차서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심할 때는 구역질이 나기도 하는데요. 소금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서 발생하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금을 먹으면 방귀가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고 이런 가스만 잘 배출해줘도 한결 기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고 속도 편해지고 입맛이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서 간을 짭짤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이 짧은 아이가 먹성이 좋아지고 늘 가스가 차서 속이 더부룩했던 사람이 속이 편해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옛 문헌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소금은 오랜 채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에 짭짤하게 먹고 피로하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소화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잦은 뾰루지가 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드러기나 뾰루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 트러블은 소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가 30년째 소화제를 먹어왔는데요. 자주 두드러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잘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명치에 음식이 걸린 것과 같은 더부룩함을 자주 느꼈는데요. 40대부터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혈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항상 소금을 신경 써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려움증이 생기고 몸에 각질이 많아졌는데요. 소금이 중요하다고 자녀들이 이야기해서 소금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소금을 챙겨 먹으면서 소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니 다른 간지럼증이나 불면증, 무릎 통증까지 해결되어 지금 80세인데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들 중 염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잘 먹어야 체력이 생기고 기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야 병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염분이 있어야 침이 나오고 위액과 췌장액 등 소화에 필요한 액을 만들어내는데요. 수술 전후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노폐물을 빠르게 빼주려면 염분과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의 적정량은 우리 몸과 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로마어로 살락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소금은 생식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육지 생물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소금을 운반하는 배에서는 쥐가 들끓습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소금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전통이 있고 독일은 아직까지 신부의 신발에 소금을 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성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금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생산과 풍요의 에너지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임신이 안 되는 부부의 경우 소금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소금 장수는 정력이 강한 사나이의 상징이었는데요. 옛날 영화를 보면 소금 장수가 과부촌에 가면 소금을 모두 팔고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있는 이 11세기에 만들어진 판화 그림은 남편에게 소금을 뿌리는 여인들이라는 판화입니다. 이 위에 글귀가 있는데요. 이 소금과 더불어 튼튼한 체력은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라는 시구가 써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파리 여인들은 남편의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던 것인데요.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액이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빨리 흥분은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이내 불이 꺼지고 마는 것인데요. 신장이 튼튼해야 아래쪽으로 기혈을 끌어오르고 당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열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생식기 쪽으로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발기부전, 조루, 정력감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굳거나 불순물이 많이 끼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게 되고 혈관 노화로 인해서 탄성을 잃게 되는데요. 미끌미끌한 기운이 약해지고 단단하고 뻑뻑해집니다.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액이 잘 안 만들어지고 정자수가 감소하고 분비물의 점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분비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게 되어 성욕이 없어지면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억지로 하게 되면 통증을 수반한 출혈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소금이 충분히 몸에 흡수되면 수분이 충분히 머금게 되고 호르몬과 분비물 등 진액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자궁근종, 건선, 탈모와 전립선, 관절염 등 다른 문제로 소금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대도 못했던 부부관계까지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력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결혼이나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문제를 소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속담 중에 아침에 서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가 있는 남성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상담할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도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이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머리 쪽으로 기운이 쏠리고 몸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력에는 문제 없어 발기는 잘 되지만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성욕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원하면 억지로 관계를 하지만 통증만 있고 기분 좋지 않은 관계가 되다 보니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과 소금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A씨는 만성 피로와 탈모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고민은 발기부전이었습니다. A씨가 이 고민을 해결한 방법은 잡곡 중심의 식사를 하루에 한 끼는 꼭 하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으면서 소금은 식사 외에도 하루 3번 정도 챙겨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보리차에 소금을 1% 정도 농도로 타서 먹고 이온 음료에도 소금을 타 먹고 시간 나는 대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체력을 올렸습니다.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피곤함이 덜하게 되고 야간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발기부전은 2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신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밥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는 습관도 고쳐지고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금을 안 먹게 된 이유가 많은 건강 관련 서적이나 언론에서 소금이 안 좋다고 들어왔고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항상 소금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소금을 꾸준히 먹게 되었고 몇 개월 뒤에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윤기가 없고 허옇던 얼굴에 핏기가 돌고 밝아졌습니다. 10년 차인 지금도 소금량을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과 난임으로 고민이 된다면 소금을 먹어보세요. 난임의 경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난임은 임신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물은 있어도 물이 없는 곳에 사는 생물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적당한 온기와 물기가 있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사실 정력은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 관련 문제가 있다면 몸에 먼저 집중하고 소금과 수분으로 몸을 채워준다면 정력 관련 질병도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과 뇌에 주는 영향과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과 직장인이 하루 종일 집중력을 잃지 않는 소금 보리차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금은 정신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저는 특별히 최근 1, 2년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 답답증이 생기고 한번 발생하면 답답증이 한 1, 2주 정도 갔는데요. 저는 소금물을 마시면서 가슴 답답증이 사라지면서 소금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이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증이 왔었는데요.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슴 답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의 20% 이상을 소비하고 산소는 25%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뇌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너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하죠.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수동적이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답답해지는데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져서 지구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와 기운은 결국 피의 순환인데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이동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쉽게 지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지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서 심장이 편안하게 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소금이 부족하면 반대로 행동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소금 섭취량을 늘리면 몸과 생각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아이 모두 몸에 물과 소금이 풍부하면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풀려져서 융통성이 생깁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굳은 것을 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깨끗한 피가 돌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느긋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성향이 바뀌어 학업이나 일에 있어서도 잘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소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뇌세포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데 아무리 천재의 뇌를 가졌어도 소금과 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 자극 전달이 잘 이루어져 지혜롭게 생각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뇌는 소금물인 뇌척수액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1.5kg에서 2kg짜리 머리 무게를 못 느끼고 머리통을 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척수액도 줄어들어서 완충작용을 못하게 되고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심하면 두통까지 오게 됩니다. 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소금과 물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물과 소금은 산소를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신경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소금이 부족해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뇌가 몸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물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섭생을 하고 뒤쪽을 풀어주는 운동을 함께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묶어주려면 힘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말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손발까지, 내장에서 뇌까지 연결돼야 하는데요. 이 연결과 순환의 핵심이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신과 약을 먹어온 한 여성분이 있는데 낮밤이 바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질 않아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먹어도 잠이 오질 않아서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을 자는 불규칙한 생활의 연속이었는데요.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식욕도 없고 먹는 것이 부족하니 165cm 몸무게는 40kg 밖에 되지 않아서 항상 다크서클이 심하고 안색도 안 좋았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환청까지 시달렸습니다.
이분이 좋은 의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처방이 아주 좋았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냉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레몬차를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과 물과 소금을 조금씩 먹으면서 낮에 10분씩이라도 햇볕을 보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차 회복되면서 식욕도 다시 돌아오고 잠도 자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먹어왔던 약도 끊고 식사와 소금, 운동량을 늘리면서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그녀가 변화된 모습을 본 가족들도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좋았겠죠. 지금은 밝은 에너지를 되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정신과 약도 끊게 만드는 신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두뇌형 인간을 위한 소금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험생이나 연구원이나 예술가 등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차 500ml에 소금 5에서 6g 정도를 넣고 하루에 2병 정도 마시는 것입니다. 꼭 2병을 마실 필요는 없지만 1병 이상만 먹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1% 보리차를 수시로 먹거나 집중이 떨어질 때 옆에 두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이 뇌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소금과 물을 생활 속에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